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타 특별법상 불법행위. 그 첫 번째 게 이제 자동차 운행자 책임. 그래서 자백법상에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대인사고를 냈을 때, 타인을 사상했을 때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에, 승객인 자의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눠놨죠. 승객인 자의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자살이 아니라면 그 경우는 이제 면책사유가 되지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승객이 아닌 자, 그 차에 같이 안 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삼면책 요건,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운행자나 운전자 아닌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차량에 하자가 결함이 없다. 이런 것, 이걸 삼면책 여건이라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운행자로서 자기가 낸 타인의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과실 책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의료과실 책임, 이건 이제 의사가 자기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그 의료행위로 인해가지고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증상이 더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사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면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뢰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의료행위라는 것이 전문 분야라 가지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 입증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 입증만 하게 된다면은,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료과실 행위를 입증을 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은 게재되지 않았을 거다. 그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 이거죠. 그 이상은 전문 분야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행위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악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옛날에 신해철 가수 사망한 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으로 그런 사망이 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환자 입증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 한다면, 그다음에 의사는 이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고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의료상의 원인 말고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인 환자 혹은 유족 측의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시켜놨죠. 이게 이제 특수불법행위. 그 특수불법행위는 전부 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놓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전문직 배상 책임에서 의료 과실은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험계약법상에 강론의 책임보험 그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선 이제 책임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그 719조 조문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722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720조, 21조 건너뛰고 22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책임보험에 있어가지고 책임보험에 피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승리를 입었으니까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배상 청구를 한다 이거죠.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결국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통지를 해야 되죠.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722조에 나오는 것은 피보험자가 3자, 즉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 받았을 때는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 발송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청구가 들어오면 여기 어디까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쪽 협의를 하다 보면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방어를 하려면 이쪽에서 통지를 하면서 사고 내용에 대해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통지받겠죠. 이러이러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쪽에 과실은 어쩌고 저쪽에 과실은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해서 사고 정황에서 자세하게 다 리포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합의 절충을 배상 책임에서는 합의 절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배상 금액인가 그거를 이제 거기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하려면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여기나 여기나 제시를 하고 그래서 상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과실에 대한 협의를 근거로 해서 배상액에 대해서 배상액 산정을 한다. 이 중요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배상액을 산정.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청구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알려줘가지고 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를 만약 통지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 통지 위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통지를 안 하고 통지 위반했을 때 위반 시 그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에서 제때 대책을 못 세우게 되면은 못 세우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손해 이거에 대해서는 늘어난 손해 면책이다. 이건 보상하지 않는다. 제때 대책을 세웠으면 1억으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제때 못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이 1억 1,00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보험계약법 공부했듯이 보험계약법 657조에 사고발생 통지 공부가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사고발생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 면책이다. 그런 게 있었죠.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통지나 사고발생 통지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03조는 채무 확정 통지입니다.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네. 이거는 피보험자 측이 채무를 확정했다. 피보험자가 이쪽하고 보험에서 넘기지 않고 여기하고 직접 서로 나갔다면서 여기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거죠. 합의해가지고 채무를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은 하면 합의서를 주고받겠죠. 내가 너 얼마 배상하고 끝내자. 합의.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하면 이것도 역시 통지를 해야 되겠죠. 채무 확정도 통지해야 돼요. 배상 청구 들어온 것도 통지해야 되겠고 채무 확정도 역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통지 의무를 진다. 피고자는. 그래서 채무 확정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이것이 현장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여기다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한다. 그 채무 확정일로부터 며칠 내? 10일 내에. 10일 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2항에 나와 있죠. 특별한 기한 약정이 없으면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3항에 보면은 보험자가 이때 변제 승인 화해했을 때에 이걸 저때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라고 합니다. 보험용어로 쓰면 변제 승인 화해 합해가지고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의할 때 현장에 부당한 합의가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경우는 직접 청구권이에요. 724조 거기에 직접 청구권이라고 외모사를 넣으세요. 직접 청구권. 직접 청구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직접 청구권 이거는 그래서 직접 청구권의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을 뭐냐면은 2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다시 보면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자, 그 다음에 피해자 했을 때 여기서 배상 청구를 하고 여기서 통지를 하고 여기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해서 합의 이룬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한번 거쳐야 되니까 삥 돈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직접 한다. 여기다가 바로 청구한다.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직접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이쪽에다 가압을 함으로써 합의 과정을 빨리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 생기냐면은 청구를 하면은 이때 이건 결국은 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배상 의무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피보험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항변을 한다. 여기는 항변. 이 항변은 것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고상의 항변 사유. 이걸 가지고 이거로 항변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항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고상의 항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피보험자가 가해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고나 손해를 입었다.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로 되는 게 뭡니까? 배상 책임이 있냐? 배상 책임 유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전용 도로인데 사람이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내가 미처 제동을 못해서 사람을 치웠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m 전방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전방 주시를 했다 그러면 춤을 멈출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웠다? 그럼 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10m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못 멈춥니다. 그죠? 네. 내가 보통 80km가 제한 속도인데 못 멈춘다. 그래가지고 치웠다. 그랬을 때 내가 배상 책임이 과연 있냐 없냐? 내가 가해자냐?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 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상 책임이 있냐? 배상 책임이 없다 이거지. 그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불가능력이다 이거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 배상 책임 무. 이런 경우가 있고 50m 전방 배상 책임 유. 그때는 유죠. 그때는 이제 과실을 다투게 되겠죠. 그럼 나의 과실은 얼마고 피해자 과실은 얼마냐. 나는 50m 전방 같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상대방이 물론 교통법규를 어겼죠. 전용도로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다. 그래서 이때 나는 운전자는 과실 예를 들어서 20%, 피해자가 과실 80%. 이렇다고 한다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80%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한다 이거죠. 이건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과실상계라고 하죠. 과실상계. 이건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 대행이라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과실상계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고상의 상변사유라는 것은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냐, 그다음 피해자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보험회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대하듯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항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사고에 관해서 항변사유.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지금 직접 청구권의 의의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직접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상 항변사유. 이걸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2학년에서 항변사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랬을 때에 직접 청구가 왔다. 이러면 아까 일로 청구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한테 통지를 하듯이 여기 일로 청구했으니까 거꾸로 보험회사가 일로 통지.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원을. 이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협조 의무를 준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회사 협조 의무를 준다. 알려주고, 이거 같이 두 개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야, 이렇게 청구 들어왔는데, 야, 여기서 내가 협조를 합의를 제대로 하고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빨리빨리 내놔라. 내가 요청하면 법정에서 증언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해라. 이걸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협조.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협조를 한다 이거죠. 그런 걸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냐면 사항입니다. 사항에 2항의 경우 이게 직접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자 요구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협조해야 된다. 이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거는 뭐냐면 우선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선권은 뭐냐면 우리가 피보험자는 이 사람은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잖아요. 그죠?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접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이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권이. 이건 직접 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보다도 우선한다. 그걸 잊지 말라 이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의해 생긴 손해에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받기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배상을 해야 된다. 먼저 주고 여기서 이리로 손배상을 하고 여기서 일로 손배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 청구를 한다. 그래야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우선적으로 확실히 확보가 되잖아요.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청구권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여기를 얘기할 때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입니다. 이것을 같이 언급해 주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다 피해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처럼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특수불법행위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랬죠? 그걸 주요 내용들을 불법행위의 종류와 주요 내용들을 암기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금 그 다음에 뭐냐면 중복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 중복보험이 됐을 때, 이건 우리가 손해보험 통칙에서 나오는 통칙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672조, 673조. 중복보험에 관한 조항에서 참고 여기서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피보험이익, 그다음에 보험사고, 중복하고, 그다음에 보험기간이 중복 또는 동일할 때. 네 번째 뭡니까? 가입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할 때. 이때 이게 중복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때 이건 중복보험의 요건이고, 그다음 중복보험의 효과는 각 피보험자, 각 보험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가입금액 비례 보상 책임을 진다. 가입금액 비례로 보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3조는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이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음, 영향무, 이런 내용들이 61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연대 책임을 지고 가입금액의 비례로 책임을 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세 군데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A의 가입을 얼마하고 그 다음에 B의 가입을 얼마하고 C의 가입을 얼마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손해가 났다. 손해가 나면은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는 이 가입금액 비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 이 사람은 3억, 이 사람은 5억, 이 사람은 7억에 보험을 들었다면 3대 5대 7로 가입금액 비례로 손해보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이 재물보험에 쓰는 형태인데 재물보험 아니고 책임보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보험에 쓰는 중복보험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 도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복보험, 이 책임보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쓰는 그 용 형태는 책임보험에서는 단지 중복보험에서는 아까 이게 가입금액을 했죠. 가입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책임보험에서는 A, B, C 보험회사, 보험사 이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독립책임액 독립책임액을 해가지고 홀로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보상액 그 보상액이 나올 거예요. A만 들었다 했을 때 보상액, B만 들었다 했을 때 보상액, C만 들었다 했을 때 보상액.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가 5천이다. 근데 A는 보상 한도가 1,000만 원이다. B는 보상 한도가 2천만 원이다. C는 보상 한도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하자. 그러면 손해가 5천 났다. A에 홀로 보상한다면 A는 1,000밖에 못하겠죠. B는 2천. 6천. 이건 6천을 가야 된다. 그럼 여긴 5천 손해 났으니까 5천. 이게 됐죠. 그럼 각각 홀로 보험을 들었다 한다면 A는 1,000을 보상할 것이고 B는 2,000을 보상할 것이고 C는 5,000 보상한다. 그래서 그 손해액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각각을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8,000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각 보상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국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규정을 이걸 준용을 해가지고 이거 비례로 가입금액 대신에 독립책임액 1대 2대 5로 이걸 5천을 쪼갠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5천 5천 곱하기 합계 8천 분의 1,000 5천 곱하기 8,000분의 2천 5천 곱하기 8,000분의 5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요 금액들 그 금액들을 가지고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오고 이것이 A 보험에서의 보험금 B보험에서의 보험금 즉 독립책임의 비례로 보상을 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수계 책임보험, 그래서 일반 그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독립책임액 방식을 쓴다. 그 독립책임액 방식을 하죠. 독립책임액 방식.
그래서 우리가 가입금액 비례 분담 방식을 중국 보면 규정 가입금액 비례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책임액 있고 그다음에 균등 부담 방식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여기 쓰는 것은 독립책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비용의 분담 720조에 방어비용의 분담이 나옵니다. 방어비용에 보면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비용 거기서 보면은 방어비용이 여기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비용, 필요비용 여기에 이제 변호사 비용도 있을 테고 변호사 비용 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송 비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소송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이름 같습니다. 소송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보 제공 공탁 비용. 제공 공탁 비용. 이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공탁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 이게 비용 손해가 나중에 이제 이 총론 얘기할 때 나올 텐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우선적으로 물어주고 그 외에 피보험자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주된 것이 이제 소송비용입니다. 그렇죠? 소송비용. 그 다음에 공탁금을 걸어야 될 때는 공탁금을 보험회사에서 대출해줘야지 마땅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않고 공탁금을 대출해주는 대신에 공탁보증보험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보험회사가 부담을 해준다는 거죠. 보증보험료. 그렇게 되면 가집행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졌다. 얼마나 손해배상해라. 근데 2심, 3심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보험회사 피해자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법원에서 가집행해도 좋다라고 하면 큰 돈을 날리게 생겼으니까 이럴 때 보험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공탁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들어가서 보험료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면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런 그 외에 비용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손해방지 비용이나 청구권 행사 보증 비용이나 협력 비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방어 비용하고 다르게 우리가 비용을 이제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손해방지 경감 비용,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구권 행사 보증 비용. 이건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협력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비용 손해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비용선을 다 물어줄 것이냐 안 물어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거는 소송 비용이 의외로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험에서 전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뭐냐면 배상책임 보험에서 비용 이런 비용 중에서 소송 비용하고 되는 거. 소송 비용, 그 다음에 공탁 보증 보험 비용, 이거와 기타 그거 요거 손방
그 다음에 협력비용. 이런 거는, 이거는 이거하고 배상금을 한데 합한다 하더라도 이건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거는 의외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배상금을 한데 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보상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건 실제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계산 문제 할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는 보상 한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다. 부등호 혹은 등호.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 그 유명한 판사가 악랄한 판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교포 상대로 자기 청바지를 세탁소에서 손상시켰다. 그래가지고 청바지 값은 일서 청바지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청구를 몇 억을 청구했다. 이런 나쁜 판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신문에 맞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했다. 그 응수하려면 변호사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00만 원에 여러 배가 들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죠? 100만 원짜리 물어주려고 소송하다가 변호사비를 1000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함부로 합해서 보상 한도를 초과해서 물어줄 수가 없어요. 속성상을 볼 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어병을 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하시고, 방어병의 사망에 보면 이제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거,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방어병. 이 경우는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한도를 초과해서 보상할 수 있다. 아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보험자의 지시에 의해서 즉 보험자가 양해를 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721조 보면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을 지는 자, 즉 피보험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업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볼일을 보다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다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영업책임보험이라고 해요. 영업책임보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영업책임보험이에요. 물론 우리 자동차 보험은 영업책임보험은 아니죠. 사업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사업주의 책임보험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을 목적으로 할 때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배인한테 맡긴다든지 그 외에 다른 사업감독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3자라는 피해자라는 것이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배상책임들에게 배상책임의 목적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머리에 725조 보관자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관자 책임보험은 이 대인이 아니고 대물이에요. 대물.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물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에다가 화물에다 물건 싣고 가다가 남의 물건을 싣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물건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운송업자는 과주한테 이 물건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남의 물건을 보관해 두다가 보관된 준 물건의 손상으로 인해서 보관자가 주인에게 지는 배상 책임,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보관자 책임이다. 그래서 보관자 책임은 남의 물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임차 건물, 임차인지는 임차 건물. 이건 남의 자기가 뭐 물건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겠죠. 살는데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 하자 없이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죠. 반환 의무.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고 요금 받고 찾아갈 때는 이상 없이 차 돌려야 될 그 보관자에서 의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주차장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보관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창고업자, 그 다음에 전당포,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관자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우리가 보관자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 보관자에서는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물건 주인이죠. 물건 소유자. 보관된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피해자니까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즉 보관을 하는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는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보험 이제 이 조문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림을 좀 그리자.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내용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끄질끄질하면 녹화를 했을 때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회 기술이 자꾸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는 자꾸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기 때문에 종전에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주의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자꾸 변해나간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하려면은 결국 특수불법행위 이거를 이어가는 법률이 제정이 되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조항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큰 사건이 터지게 될 때마다 필요한 또 새로운 법률이 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아까 충조 유람선 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동인천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가지고 호프집에서 불 나가지고 많은 여고생들이 그때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프 사고. 그 다음에 화성에 있는 시랜드라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 컨테이너에 수련 시설에 들어가서 그 유학원 교사들은 거기서 빠져가지고 다른 데가 있고, 그래서 호텔에 불러가자 어린애들이 다 사망했잖아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수련시설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 날 때마다 하나 새로운 법률들이 하나씩 탄생하라고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법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뭐 사격장 화재 사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이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형 건물에서 불났을 때 불나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대형 건물, 아까도 16층 이상,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 높이의 대중들이 들어간 거, 이런 데서 이제 특수건물이라고 정해놔가지고 특수건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수건물은 화재 및 재해보상하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사고 나게 되면 특수건물의 주인이 무조건 거기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과실을 불문하고 주인이 무조건 100% 과실 책임진다. 이런 법률들 자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과실 책임에 관한 법률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건 왜 그러냐?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피해자 보호.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해야 될 다수 국민이다. 국민으로 본다. 피해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자꾸 법률도 자꾸 만들어나옵니다. 이건 결국 거기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혹은 무과실행위 뭡니까? 어떤 자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행위 속에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그 행위로 인한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 결과를 입힌 자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 속에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조건부로 그럼 무과실 책임지는데 그 대신에 자기가 고의과실이 없었다. 무과실을 입증하면은 면책시켜준다. 입증시. 이건 우리가 조건부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자 책임도 밑에 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아니고 아예 그런 거 안 따지고 면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어떤 행위로 결과 나왔다 하면 무조건 책임을 물리는 거.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아직 우리가 공부했던 아까 동작물 소유자의 책임, 그 다음에 원자력 배상법,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책임을 하는 법률, 그 다음에 재정물 책임법, 이런 것들은 이거 다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무과실 책임주의는 그래도 과실상계라는 게 있잖아요.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그걸 상계하고 지급을 배상금을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 즉 근로기준법이나 산재 이런 거, 그 다음 기타 이제 또 의무보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 그 다음 가스사고 배상 책임,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충조유람사업처럼 유조선 법, 이런 거는 100% 가해자 책임이에요. 그죠? 이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완전히 불문하고 100% 책임입니다. 즉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즉 과실상계가 없다. 안까지다.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상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문으로 우리 영미법에서 얘기할 때는 absolute liability, absolute 절대 책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륙법이잖아요. 대륙법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이제 이 손사 이론 공부한 분들은 전부 다 영미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륙법을 잘 몰라요. 참 이 미국법에 한 그 손사 이론 시험에 내니까 학생들 모르는 부분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 아까 우리 조건부 무과실 조건부 무과실은 영미법에서 뭐냐면 스트릭트 라이abili티, 엄격 배상책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우리나라 독일법 계통,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같은 대륙법 계통인데 그래서 이런 걸 안 씁니다. 엄격 책임주의 용의했습니다. 엄격, 절대. 절대라는 것은 결국 보상 책임주의로서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이게 참고로 그건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63년도에 산재가 들어오고 또 대인배상 일에 대한 그 자배책 이게 이제 들어오고 그 뒤로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발전되어 왔어요. 왔고 있는데 그 배상 책임에 있어서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 피보험자의 의무가 그러니까 보험자 보험자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상 의무죠. 보상 의무를 지려면 보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 책임지려면 보상 책임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고가 발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필수죠. 보상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상 책임의 보상 범위는 배상금, 즉 확정 채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는 배상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손해배상금. 여기다가 비용. 아까 그때 비용 몇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비용이 이제 방어 비용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있죠. 비용에 이제 방어 비용, 그 다음에 아까 공탁, 담보 제공, 공탁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한 그런 저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기는 채무 확정일로부터 며칠? 10일 내. 그죠? 채무 확정일로부터 10일 내. 이건 우리가 아까 상법 조문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거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10일 내. 그 다음에 공불행위, 공동불법행위 아까 우리가 했고 이것도 우리가 상법 조문에서 했고 수계 책임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상 의무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방어 의무가 있죠. 방어 의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다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피보험자 의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통지 의무는 배상 청구에 대한 통지.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는 이걸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또 통지해야 될 것이 채무 확정 통지했잖아요. 채무가 확정이 되면 채무 확정 통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중요 의무에서 협조 의무가 있죠. 보험회사가 합의한 데 있어가지고 피보험자의 협조가 필요할 때 서류나 서류 제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언, 법정 증인 출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비용을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비용 부담 보면은 재판상 재판외 필요 비용, 이건 우리가 했던 거죠. 재판상 재판외 필요 비용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손해 산정 비용,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다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 등장한 것은 이거죠. 손해산정비용. 아까 나머지 다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직접 청구권, 또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 아까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청구권. 그건 주요 내용 암기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의 의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 책임보험의 기능을 보면은, 책임보험의 기능은 이제 피보험자 보호가 있고, 피해자 보호가 있습니다. 양쪽 다 보호를 할 수 있죠. 피해자. 근데 우리가 주된 것은 어디가 있다고요? 피해자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 보호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걸 보험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책임 전가잖아요. 책임 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한테는 넘기는 거. 보험료를 내므로써 책임 전가 혹은 위험을 전가하는 거. 이것이 이제 피보험자 보호 기능입니다. 안심하고 경제 생활에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보호를 하려면은 배상 자력 확보다 이거죠. 피보험자의 배상 자력 확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하려면 피보험자의 배상 자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상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배상 자력 확보는 결국 보험을 들므로써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 청구권.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보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으로서 의무보험 제도 이거를 갖추고, 그 다음에 보험이 없으면 이런 청구권 이런 게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 책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이 내용들이 있죠.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우리 생각나는 것이 가해자 측에 고의가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문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있어야 된다죠. 그 다음에 손해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뭐 고의가 답이 같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뭡니까?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불법행위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위법성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 자체가 계약 어긴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위법성은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에 좀 문제가 있죠. 입증 책임이 빠졌는데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이제 크게 다릅니다. 입증 책임이 여기서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서는 가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입증 책임의 내용은 자기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무과실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여기서는 불법행위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은 10년. 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계약 위반하고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것이 크게 세 가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와 그 예외,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책에 이제 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암기해 볼까요? 이건 과실책임주의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가실 입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그 조건부 무과실 책임,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 책임이다. 조건부 무과실. 원래가 기본은 과실 책임이었죠. 기본은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중간 책임주의. 중간 책임주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부 무과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했죠. 전환. 그래서 입증 책임이 무관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것이 뭐랬어요 아까? 감독자의 책임,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동물 조미자 책임, 그 다음에 공불행위,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쭉 했잖아요. 그렇죠?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에서는 공원화재입니다. 공작물 소유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배상법,
그다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관계하는 법률. 그 다음에 재정을 책임. 이게 이제 네 가지다. 그 다음에 보상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는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3법, 즉 근로기준법, 그 다음 산재보호법, 선언법, 이런 건 이제 근로자에 관련된 법률들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가스 배상 책임, 유도소 사업자 책임, 체가유. 그 성이 뭐냐? 체가유. 그렇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책임주의와 관련 법률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